어머니, 거기서 주무시면 돼요. 저희 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서요. 새벽 4시 50분. 서울 종로구 낙원동 골목 안쪽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다 켜집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온 김옥자는 앞치마 끈을 묶으며 가스밸브를 엽니다. 불꽃이 튀는 소리, 냄비 바닥이 달궈지는 냄새. 주변 가게들은 아직 셔터가 내려져 있고 골목에는 새벽 공기만 조용히 흐릅니다. 옥자의 하루는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떡볶이 육수는 전날 밤부터 우려둔 것입니다. 멸치와 다시마, 거기에 고추장을 풀어넣고 새벽 내내 뭉근하게 끓입니다. 손이 가는 음식이고 시간이 드는 일입니다. 하지만 옥자는 이 과정을 한 번도 건너뛴 적이 없습니다. 육수를 대충 만들면 손님이 압니다. 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몸으로 배웠습니다. 튀김 반죽은 아침마다 새로 만듭니다. 밀가루와 물의 비율, 소금의 양. 레시피라고 부를 만한 것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손의 감각이 기억하는 것들입니다. 반죽이 너무 되직하면 튀김이 딱딱해지고 너무 묽으면 기름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옥자의 손은 그 경계를 정확히 압니다. 가게 이름은 옥자 분식입니다. 간판이 바랜 지는 꽤 됐습니다. 글자 아래쪽 페인트가 조금 벗겨져 있고 가게 유리창에는 세월이 켜켜이 쌓인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골 손님들은 그 간판을 보며 오히려 안심합니다. 바뀌지 않는 것들이 주는 안도감. 이 골목에서 옥자 분식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침 6시가 넘으면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옆 가게 생선 장수 박씨, 맞은편 채소 가게 최 사장, 이른 아침부터 짐을 나르는 청년들. 그들은 대부분 말이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떡볶이 한 그릇을 시키고 조용히 먹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서로를 알아보는 눈빛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왔구나. 오늘도 버티는구나. 그런 말들이 눈빛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옥자는 그 눈빛들을 좋아했습니다. 남편 이름은 김영수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아들 성민이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입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진단받은 지 8달 만이었습니다. 병원비를 치르고 나니 통장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옥자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포장마차였습니다. 리어카 하나에 냄비 2개를 올려놓고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장사를 접어야 했고 추운 날에는 손이 얼었습니다. 성민이는 리어카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옥자가 음식을 만드는 동안 아이는 국어 받아쓰기 공책을 펼치고 연필을 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포장마차 자리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보증금은 시어머니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다 갚는 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 4년 동안 옥자는 가게를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도 문을 열었고 몸이 아픈 날에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쉬어가면서 하세요라고 말하면 옥자는 그냥 웃었습니다. 쉬는 날이 무엇인지 그 시절 그녀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성민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가게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인근 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에 몰려왔고 직장인들이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줄이 서는 날도 생겼습니다. 옥자는 그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썼습니다. 20살 여대생이었는데 반죽을 하다가 실수로 반죽을 바닥에 쏟아서 울었습니다. 옥자는 혼내지 않았습니다. 닦으면 된다고, 다시 만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졸업할 때까지 3년을 더 일했습니다. 성민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옥자는 처음으로 가게 문을 이틀 연속 닫았습니다. 입학식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성민이 옥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거칠었는지 성민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옥자는 그것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오래 기억했습니다. 성민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지수입니다.
첫 인사를 나누던 날 지수는 공손했고 단정했습니다. 옥자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이 고른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하객이 많지 않았고 식이 끝난 뒤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옥자는 혼자 조용히 소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영수 씨, 우리 아들 장가 갔어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전셋집에서 살았습니다. 옥자는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쓸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어디에 쓸 것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전세 재계약이 어렵게 됐다고,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린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옥자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그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옥자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냄비를 올리고 손이 트고 허리가 아픈 날에도 일어났던 시간들이 쌓인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아들 부부에게 쓰인다는 것이 옥자에게는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서울 외곽, 버스로 두 정거장 거리의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옥자는 새 열쇠를 아들 손에 건넸습니다. 성민이 엄마 고마워라고 말했고,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자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로 돌아와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통장 잔고를 다시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어두운 가게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피곤했습니다. 입주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점심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잠시 한산해질 때 옥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며느리 지수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옥자는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닿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하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들뜬 기색이 있었습니다. 새 집에 처음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설렘 같은 것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습니다. 옥자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잘 됐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음식 준비를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지만 옥자는 느꼈습니다. 지수가 부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다운 조심스러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럼 내가 하지. 옥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옥자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손으로 적었습니다. 집들이 음식 목록, 잡채, 전, 나물, 떡, 과일. 몇 명이나 오는지는 묻지 않았지만 넉넉하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자란 것보다는 남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도 오래된 옥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옥자는 바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재래시장 안쪽, 그녀가 오래 거래해온 가게들이 모여있는 골목이었습니다. 당면은 굵은 것으로, 시금치는 뿌리째 달린 것으로, 전을 부칠 호박과 당근은 신선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고기는 한 근 반을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8시였습니다. 옥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를 데치고 당면을 불리고 고기를 양념했습니다. 전 반죽을 만들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가게 일을 하루 종일 한 뒤였지만 피로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날은 손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 주방에는 잡채, 동그랑땡, 배추전, 삼색나물이 그릇마다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옥자는 래핑을 씌우며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떡집에 들러 인절미를 사다가 같이 가져가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며 옥자는 잠시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나를 찾는구나. 소리내어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고인 생각이었습니다. 지수가 전화를 해왔다는 것,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그 작은 일이 옥자에게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후 2달 동안 며느리는 먼저 연락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운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자 바쁜 삶이 있다는 것을 옥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화는 달랐습니다. 필요해서 찾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 안에 조금은 마음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가게 일을 하는 동안에도, 손님에게 잔돈을 건네는 동안에도 옥자는 며칠 뒤 있을 집들이를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처음 사는 집에 손님들이 오고 음식이 차려지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장면 안에 자신도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집에서 첫 밥상을 차리는 것. 그것은 옥자에게 단순한 부엌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역할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옥자는 가게 문을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닫았습니다. 준비해둔 음식들을 가방에 나눠 담고 떡집에서 인절미를 포장해 왔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2손에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동안 옥자는 버스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새 집에 처음 발을 들이는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것은 지수였습니다. 그녀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눈 화장도 되어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새 가구의 나무 냄새와 디퓨저 향이 섞인 것이었습니다. 옥자는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아담한 거실에 소파와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주방은 밝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옥자는 그 햇살이 드는 창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뿌듯함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동시에 마음 한쪽이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기쁨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옥자 자신도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에 음식 올려놓으시면 돼요. 지수가 주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옥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음식들을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오후 2시쯤 온다고 했습니다. 아직 1시간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자는 랩을 벗기고 그릇을 다시 담고 떡을 접시에 올렸습니다. 지수는 옆에서 음료를 냉장고에 넣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2사람 사이에는 크게 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할 일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옥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명이 오고 2명이 왔습니다. 곧 거실이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대부분 지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자들이었고 서로 잘 아는 사이인 듯 들어오자마자 웃고 떠들었습니다. 지수의 친정 언니 부부도 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성민의 직장 동료 2명도 뒤이어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금세 따뜻하고 시끄러워졌습니다. 옥자는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음식을 내다 놓고 그릇을 채우고 사용한 접시를 치웠습니다. 몸이 가장 잘 아는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움직여왔습니다. 음식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채우고 상이 넘치지 않게 조율하고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 주방에서 홀을 관리하는 감각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손님들 사이에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새 집에 대한 자랑을 들어주는 친구들에게 여기저기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안방 창문에서 보이는 뷰, 새로 산 커튼, 거실 조명. 그 이야기들이 들릴 때마다 옥자는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지수의 친구 1명이 음식을 한 입 먹더니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 잡채 진짜 맛있다. 네가 만든 거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요리에 좀 빠졌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주방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옥자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냄비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뭔가를 쏟은 것도 넘어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깐 멈췄습니다. 가스 불꽃이 조용히 타고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자는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친구들이 지수를 칭찬했고 지수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대화는 짧게 끝났고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옥자는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 그릇을 꺼내고 나물을 담고 전을 접시에 더 올렸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중 누구도 주방 안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수도 옥자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집들이 내내 옥자는 손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을 만든 사람, 상을 차린 사람. 그러나 이 집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고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그것을 탓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저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지수에게 소개를 부탁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각은 오래 남았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옥자는 많은 서러움을 알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서러움, 돈이 없는 서러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서러움. 그런데 이 서러움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름 없는 서러움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딱 집어 말할 수 없는, 기분 나쁘다고 말하면 소란스러운 사람이 되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 아무렇지 않은 척이 되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집들이가 끝날 무렵 손님들은 하나씩 인사를 하며 나갔습니다. 옥자는 쌓인 그릇들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거품이 있는 물 속에서 접시들이 하나씩 깨끗해졌습니다. 성민은 거실에서 손님들을 배웅했고 지수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그릇을 다 씻고 난 뒤 옥자는 손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골목 너머 지붕 위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옥자에게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마지막으로 나간 것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사람들로 가득 찼던 공간이 빠르게 비워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종이컵 몇 개와 과일 껍질, 흩어진 냅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성민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주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남은 음식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생각하면서 동시에 오늘 하루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부터 가게 일을 하고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오후 내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묵직했습니다. 발바닥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집에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이 시간에 나가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수가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늦었는데 여기서 쉬고 가세요.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옥자는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그 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복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 옆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신발장 옆 우산꽂이와 가방걸이 사이의 자리였습니다. 지수는 그곳에 얇은 이불 하나를 꺼내 펼쳐놓았습니다. 베개 하나, 이불 하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옥자는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복도 불빛 아래 이불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현관문 바로 옆이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리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였습니다. 집에서 가장 좁고 가장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허리가 안 좋아서 안방을 드려야 해서요. 그 말은 설명이었습니다. 변명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수는 그것이 당연한 배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친정엄마가 먼저이고 시어머니는 그 다음. 그것이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순서였을지 모릅니다. 옥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신발을 벗고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잠시 서 있다가 안방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민은 그 광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화장실로 들어갔고 나왔을 때는 거실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나란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어두워졌습니다. 현관 옆 복도에만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옥자는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이 낮은 복도였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옆에서 냉장고 모터 소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하루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냄비를 올리던 것, 시장에서 장을 보던 것, 잡채를 무치던 것, 그리고 요즘 제가 요리에 좀 빠졌어요 라는 말. 그 말이 계속 귓속에 맴돌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지수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다만 아직 어른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차가운 복도 바닥 위에 누워있는 동안 그 생각은 자꾸 흔들렸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옥자는 단 한 번도 남에게 대접을 바란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제일 먼저 불을 켜고 제일 나중에 불을 껐습니다. 손님들 먹는 것을 챙기면서 정작 자신은 서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불만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게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이 좁은 복도에 누워서 옥자는 처음으로 그 자리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 자리는 어디인가? 소리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질문이 차가운 공기처럼 가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소리가 계속 울렸고 복도 불빛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옥자는 이불을 턱까지 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새벽이 되어서야 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가게에 저녁 손님이 빠지고 옥자가 혼자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성민이 나타났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옥자는 행주를 들고 테이블을 닦으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카운터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릴 때 앉던 자리였습니다. 숙제를 하고 엄마가 손님을 받는 동안 혼자 기다리던 자리. 성인이 된 지금도 그 자리에 앉으면 자세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자는 테이블을 다 닦고 나서 성민 앞에 물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들이 날 옥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말 안 하려 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사귀면서 이건 그냥 넘어가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들 얼굴을 마주하자 마음속에 고여있던 것들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현관 옆에 이불 펴줬더라.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들이 많았습니다.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한 것,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던 것, 이름이 불리지 않았던 것, 그리고 가장 좁고 차가운 자리에 혼자 누워 있었던 밤. 그것들이 그 짧은 문장 뒤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성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들었거나 아니면 집들이 날 밤 어렴풋이 눈치챘거나 어느 쪽이든 그는 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지수가 깊이 생각 못했을 거야. 성민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지수가 아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생각이 짧았던 것이고 습관처럼 행동한 것이고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떤지를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옥자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 못했을 거야 라는 말은 결국 그러니 넘어가자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를 감싸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아내 편을 드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옥자는
아들이 자신의 편에서 함께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전했습니다. 화가 나는 감정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과도 달랐습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인데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걱정해야 하는 엄마인가? 아니면 조심해야 하는 부담인가? 옥자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성민은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또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밖 골목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은 저녁, 시장 골목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성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옥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 가볼게. 문이 닫혔습니다. 가게 안에 옥자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켜져 있었고 냄비들이 식으면서 딸깍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옥자는 행주를 내려놓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불을 끄면서 옥자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일까? 그 질문은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온 생각은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스위치를 내리고 어두워진 가게 안에서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냄비 식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결정은 갑작스럽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옥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반죽을 만들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무언가가 천천히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것이 식으면서 단단해지는 것처럼. 옥자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도, 통장이 바닥났을 때도, 추운 겨울 포장마차를 혼자 끌고 골목 안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녀는 울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도 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찍 배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으로 두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로 두고. 그런데 이번에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들이 날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현관 옆 복도, 얇은 이불, 차가운 공기. 그리고 아들의 말. 지수가 깊이 생각 못했을 거야. 그 말이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서운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 지금 이 감정을 그냥 덮어두고 살면 1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5년 뒤에는 쌓인 것들이 터지는 날이 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 생각이 옥자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옥자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통장, 도장, 각종 영수증들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습니다. 그 안쪽에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마무리하던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서류를 다시 꺼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옥자는 이 서류를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주는 일은 끝난 일이고 이후에 무언가를 다시 되돌리거나 따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변호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이 조항은 꼭 확인해 두세요. 당시 옥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의뢰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봉투를 꺼내들자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계약 내용, 날짜, 금액. 옥자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익숙한 숫자들이 나왔고 인감 도장이 찍힌 자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이 있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 손님이 뜸한 시간에 옥자는 전화를 한 통 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태석.
3년 전 아파트 계약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꼼꼼하고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옥자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속을 잡았습니다. 사흘 뒤 오후 2시 가게를 일찍 닫고 버스를 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을지로 쪽 오래된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작은 문패 옆에 이태석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태석 변호사는 옥자를 알아보고 자리를 권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중간중간 메모를 했습니다. 옥자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을지로의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간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 어딘가 자신이 일해온 시장 골목과 닮은 풍경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계약에는 조항이 있습니다. 가족 간 중대한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재산 문제를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옥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갈등. 그 단어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있었고 그 무게가 앞으로의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싸우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옥자가 말했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옥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이 일을 해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아는 눈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절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사무실을 나서면서 옥자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결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서명을 한 것도 아니었고 아들에게 말을 꺼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걸음을 떼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옥자에게는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을지로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옥자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흔들리던 무언가가 조금 자리를 잡은 느낌이었습니다. 공식 통보가 전달된 것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성민의 직장으로 내용 증명이 날아들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성민은 처음에 무슨 내용인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보고서야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이태석 법률사무소.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점심시간에 지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도 같은 내용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파트 주소로 등기우편이 도착했고 지수는 봉투를 열다가 손을 떨었다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곧장 옥자의 가게로 가겠다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민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옥자는 저녁 손님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닦다가 아들을 봤습니다. 성민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당황함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릴 때 잘못을 저지르고 들어오던 표정과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성민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한 거야? 옥자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을 다 닫고 행주를 개어 카운터에 올려놓고 그제야 아들 앞에 앉았습니다. 물을 2잔 떠왔습니다. 성민 앞에 한 잔, 자신 앞에 한 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민아, 옥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람이 서운한 마음을 오래 품고 살면 서로 더 멀어지게 된다. 성민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말을 듣고 성민은 한동안 물컵만 바라봤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 갑자기, 왜 말도 없이, 왜 변호사까지 라는 말들이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민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들이 날 밤 현관 옆에 이불이 펴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했고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엄마가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지수가 생각 못했을 거야라는 말로 넘겼습니다. 엄마가 어떤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도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그때 제대로 말을 못했어. 성민이 결국 말했습니다. 알아? 옥자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간 일은 아니잖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냉장고 안음료 수병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광등 아래 엄마와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성민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옥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그건 네가 물어볼 일이 아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 말이 차갑게 들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자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조용히 따라가는 목소리였습니다. 성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나서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옥자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켜져 있었고 빈 물컵 2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옥자는 그 컵들을 치우지 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당황한 얼굴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안함보다 오래 묵혀두었던 무언가를 꺼낸 데서 오는 고요함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잠그면서 옥자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사업체가 온 것은 통보가 전달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옥자는 그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났고 육수를 올리고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짐이 빠져나가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가게를 닫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오늘도 올 것이고 떡볶이는 오늘도 끓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 오전 내내 옥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2번 말을 걸었지만 옥자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냄비를 젓고 튀김을 건지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일들을 몸이 알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멀리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이 지나 손님이 뜸해질 무렵 성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짐 다 뺐어. 열쇠 반납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옥자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확인할 것이 없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관 창고로 옮겨진 짐들 중에는 지수가 직접 고른 커튼도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맞춘 소파도 있었습니다. 새 가구에 나무 냄새가 났던 그 집,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던 거실. 그 공간이 이제 비어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실감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에는 새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옥자는 그 소식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은 이제 옥자의 손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그 집은 옥자가 살 곳이 아니었고 아들 부부를 위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지금 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 어딘가에 원망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민은 회사 근처 고시원에 방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 흩어진 것이었습니다. 옥자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원한 결과인가? 두 사람이 갈라서는 것이 내 뜻이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옥자가 원한 것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금 이 흔들림이 없었다면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덮어두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드러내야 할 것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옥자는 오래 살면서 배웠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옥자의 가게도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대로였고 음식도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옥자 자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이 더 줄었고 웃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눈치를 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 골목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는 것이 언제나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가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옥자는 원래 빠르게 걷는 편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잠깐 서기도 했고 시장 안쪽을 아무 목적 없이 걷기도 했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주인 박 씨가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 어디 불편하세요? 얼굴이 좀 달라 보여서요. 옥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 말은 반쯤은 사실이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것인지, 마음이 피곤한 것인지, 아니면 그 둘이 합쳐진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서 있는 생활이 수십 년이었고 그것이 이제 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가게 문은 매일 열었습니다. 쉬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게가 없으면 아침이 없었고 아침이 없으면 하루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옥자의 삶의 구조였습니다. 흔들릴 때일수록 그 구조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몸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 정리를 마치고 옥자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텅 빈 테이블들. 손님이 다 나가고 나면 이 공간이 이렇게 넓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유독 오늘은 그 넓이가 실감났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혼자서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작은 가게를 얻고 아들을 키우고 결혼을 시키고 집을 마련해주고 그 모든 시간 끝에 지금 이 자리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온 것들을 되돌릴 수도 없었고 되돌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무게가 무엇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무게를 내려놓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지수가 친정집에 들어간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밥을 먹어도 맛을 잘 몰랐습니다. 친정엄마가 옆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묻는 말들, 걱정하는 표정들. 그것을 받으면서 지수는 자꾸 다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법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 억울함을 붙들고 있으면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2번째 달이 되면서 억울함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기억들이었습니다. 집들이 날,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동안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내오던 사람. 그릇을 씻고 상을 치우고 손님이 나갈 때까지 주방을 지키던 사람. 지수는 그날 그 사람에게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떠올리자 가슴이 조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수는 친정엄마의 심부름으로 근처 시장에 나갔습니다. 두부와 콩나물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익숙한 시장 골목을 지나가다가 발이 멈췄습니다.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간판이 바랜 가게였습니다. 유리창 안으로 김이 올라오는 냄비가 보였고 앞치마를 두른 사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너무 익숙해서 지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몇 시에 일어났을까? 생각이 저절로 왔습니다. 저 냄비의 육수는 언제부터 끓인 것일까? 저 튀김 반죽은 오늘 아침에 만든 것일까? 저 사람은 밥을 먹었을까? 언제 먹을까? 그 생각들이 연달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전부 한 사람으로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30년이 넘도록 저렇게 살아왔구나. 그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민에게 들었고 결혼 전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 분식집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비로소 느껴졌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혼자 불을 켜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늦은 밤 혼자 불을 끄는 삶. 그 삶이 30년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삶이 쌓아 올린 돈으로 집을 마련해 준 사람이 집들이 날밤에 현관 옆 바닥에서 잤다는 것이. 지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옆으로 스쳐갔습니다. 시장 골목의 소음이 계속됐습니다. 지수는 두부와 콩나물이 든 봉지를 꼭 쥔 채 분식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지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어릴 때 쓰던 것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서랍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첫 줄을 쓰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결국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 두 글자를 쓰고 나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 호칭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불렀을 때는 낯설었습니다. 집들이 날에는 용무를 전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지 위에 쓴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 안에 죄송함이 있었고 늦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번 다시 썼습니다. 너무 변명처럼 들리는 문장은 지웠습니다. 자신을 너무 용서해달라는 것처럼 들리는 말도 지웠습니다. 남은 것들만 남겼습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얼마나 가볍게 행동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이 편지의 중심이었습니다. 가볍게. 지수는 그 단어를 쓰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기가 없었다는 것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지수는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주소를 썼습니다. 시어머니의 가게 주소였습니다. 집 주소는 몰랐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새삼마음에 걸렸습니다. 편지를 붙이러 나가면서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체통 앞에서 봉투를 손에 들고 잠깐 서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읽힐지, 읽힌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내야 했습니다. 붙이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것을 마음속에만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봉투가 우체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편지가 가게에 도착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우편물은 보통 카운터 한쪽에 쌓아두고 나중에 확인했습니다. 세금 고지서나 광고 우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으로 쓴 주소. 익숙하지 않은 필체였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보고 옥자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지수. 며느리였습니다. 점심 손님이 다 빠진 뒤 옥자는 봉투를 들고 주방 안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2장이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중간중간 고쳐 쓴 흔적이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2번째 읽을 때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눈 안쪽이 뜨거운 채로 끝까지 읽었습니다.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고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나서였습니다. 옥자가 쓰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몸이 보내는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더 자주 아팠고 손이 저릴 때가 늘었습니다. 어지럼증이 생겼고 밥맛이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가게 문은 매일 열었고 몸의 신호는 매일 뒤로 미뤄졌습니다. 결국 어느 아침 가게 문을 열다가 계단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르바이트 학생이 놀라 달려왔고 119가 불렸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와 영양 불균형, 거기에 혈압이 높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옥자는 처음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가게 있어서요. 담당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안 쉬시면 나중에 더 오래 쉬셔야 해요. 결국 입원을 했습니다. 1인실을 요청했지만 자리가 없어서 2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수액을 맞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안뜰이 보였습니다. 나무 몇 그루, 벤치 하나, 지나다니는 사람들. 아무 일도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옥자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번 이튿날 저녁 성민이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빠르게 걸어와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쉽게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 어쩌면 몇 달 동안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있던 말이었습니다. 옥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성민이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옥자의 손을 잡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잡았던 그 손이었습니다. 그때도 성민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성민이 아니었습니다. 지수였습니다. 한 손에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옥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떨지는 않았지만 힘을 내서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옥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수가 침대 옆에 오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도시락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죽 쏘아왔어요. 드실 수 있으면 드세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옥자는 두 사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침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성민은 시선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고 지수는 도시락 뚜껑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야.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을 보자는 말이었습니다. 뒤에 쌓인 것들을 붙들고 그 자리에 머물지 말자는 말이었습니다. 살아온 시간만큼이나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닦으려다가 멈추고 그냥 흘리도록 두었습니다. 성민은 코를 훌쩍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오후에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나무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옥자는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흰 죽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올라왔습니다. 옥자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먹었습니다. 간이 맞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느꼈습니다. 퇴원 후 세 사람은 천천히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될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전보다 더 나은 무언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옥자는 다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가스 불꽃을 켜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쪽 형광등 하나가 가장 먼저 켜졌습니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언제나처럼 옥자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달랐습니다. 마음 안쪽 어딘가가 아주 조금 가벼워져 있었습니다.